구순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얼마 전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갔다. 처음엔 돌아눕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보조기구의 의지에 조금씩 걷게 되었다. 나무뿌리같이 든든했던 다리는 몇 달 사이 많이 가늘어졌다. 몇 발자국 걸음도 넘어질 듯 위태롭다. 오래전 경운기에 잘려나가 다른 손가락 3개는 더 뭉툭해 보인다. 맹그로브 나무처럼 척박한 곳에 뿌리 내리고 끈질기게 이어온 삶이 그 손끝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책을 펴내는 김달국 작가 기억하시나요? 그분의 책을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분의 배우자이자 초등학교 교사로 41년간 재직하고 퇴임하신 서정혜 작가의 첫 수필집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책의 제목은 맹그로브 숲을 읽다입니다. 맹그로브는 열대와 아열대의 큰 강변, 하구, 바닷가 진흙바닥에서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물 밖으로 나와 있죠. 이걸 호흡근이라고 하는데 일반 식물과 달리 이 호흡근으로 산소를 흡수한다고 하네요. 맹그로브 숲을 읽다는 이 책의 한 챕터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거진 맹그로브 숲만큼이나 굴곡진 누군가의 인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 순서로 읽어드릴 거고요.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가 소개가 참 재밌습니다. 달성, 현풍, 오산동, 그 당시 말묘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다. 섭다리를 건너 등하교하며 보리 깐부기를 따먹거나 밀을 훑어 껌을 만들어 먹으며 유년을 보냈다. 섭다리? 보리 깐부기? 밀껌? 혹시 구독자님들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나이가 많은 편이지만 이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왠지 정겹고 순박한 옛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책에는 저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시골집 굴뚝에서 피어나는 연기처럼 모락모락 담겨 있습니다. 가끔 삽작굴의 장꼬방 같은 구수한 사투리도 나오고 자드락길, 윤슬, 너덜건 같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예쁜 우리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일화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가정 환경이 불우한 아이들을 상담하고 보살피면서 교사란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격려와 온정을 쏟아 잠재력을 길어올리는 두레박이라고 표현했던 그의 글 한 대목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정희 작가는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까다로운 수동 필름 카메라로 말이죠.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작업까지 직접 한다고 합니다. 기능이 우수한 디지털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필름 카메라를 고수하는 이유는 그만큼 개성 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어서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를 좀 더 섬세하게 담아내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 담긴 이야기들도 그렇습니다. 잔뜩 웅크리고 있는 저자의 유년 시절 기억,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누군가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지켜온 가정, 그리고 힘겹게 버텨온 직장생활 이야기 등이 마치 피사체에 더 집중하게 되는 담백한 흑백 사진처럼 찍혀 있습니다. 돌꽃. 영남루 천진궁 앞에 돌꽃이 피었다. 비온 후 선명히 드러난 문양이 해당화 같다. 이끼와 바위가 어우러져 피워낸 돌꽃에서 갖은 풍상이 느껴진다. 촘촘한 갈피에
어머님 얼굴이 피어난다. 얼굴빛이 갈수록 창백해지는 어머님은 조금만 움직여도 힘에 부치는지 자주 눕는다.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선잠을 깨 화들짝 놀란다. 오랫동안 알아온 이명으로 잠 못 드는 날이 많다. 온갖 소리가 종잡을 수 없이 파고들어 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고 한다. 때때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럼증과 구토로 털썩 주저앉을 때도 있다. 꼬챙이처럼 가늘어진 다리는 부러질 듯 가냘프다. 떠나온 곳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나날이 작아지는 것일까. 가냘픈 몸피는 스산한 겨울 들녘 같다. 비에 젖은 꽃잎을 내려다본다. 연한 납석이라 풍화로 쉽게 부서졌을 텐데 용케도 활짝 꽃을 피우고 있다. 오랜 세월 굽히고 뒤틀어 낱낱이 꽃잎을 만든 돌꽃은 고난을 아름다움으로 만들었다. 어머님은 가끔 나에게 92해 동안의 신선했던 삶을 들려준다. 당신은 일제강점기 위안부를 피해 16의 초례를 치렀다. 이듬해 아버님은 가난을 벗어나고자 일본으로 가는 밀항선을 탔다. 어린 세댁은 혈육 한 점 없이 시부모 봉양과 시동생 시누이들을 키웠다. 둘째 시동생은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로 자주 말썽을 부려 세댁을 공궁에 빠뜨리곤 했다. 병약한 시아버지와 괄괄한 시어머님은 농사일은 거들떠보지 않아 들녘 차지는 오롯이 세댁 몫이었다. 새벽이면 정화소를 떠놓고 지아비의 무사귀환을 빌었던 장독대가 유일한 의지처였다. 언제 돌아올지 모를 남편을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두 손을 모았다. 청상 아닌 청상으로 보낸 16년의 세월 끝에 아버님은 씨앗을 앞세우고 돌아왔다. 지아비 하나만 믿고 견뎌온 어머님에게 청천벽력이었다. 이후의 삶은 지난 시간 홀로 감내했던 공고함보다 더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불호령을 내리는 아버님 기분을 맞추느라, 별중스러운 작은어머님의 눈치를 살피느라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날들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술에 취한 둘째 시삼촌이 수시로 와서 가재도구를 부술 때면 어둑한 다락에 숨어 마음을 졸여야 했다. 어떤 비바람은 바위를 핥히며 생채기를 내고 어떤 눈서리는 바위를 뚫고 들어가 그 안에 상처로 또아리를 틀기도 한다. 선명히 드러나는 꽃잎 한 장 한 장에는 그러므로 저마다의 사연이 깃들어 있다. 꽃잎이 그려낸 시간의 흔적처럼 어머님의 가슴에도 겹겹의 아픔들이 각인되었을 것이다. 또다시 시작된 지아비를 향한 기다림은 길었다. 안진뱅이 미싱을 돌려 모란 꽃잎술을 놓는 부업을 했다. 꽃잎 한 장 한 장을 오려 붙이며 재봉틀을 돌리고 또 돌렸다. 지친 마음을 당신의 그림자 속에 묻은 채 오린 것으로 아름다운 모양의 꽃을 만들었다. 당신 삶에 얼룩진 숱한 생채기는 견고한 무늬로 다시 피어났다. 돌꽃이 갖은 풍상으로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듯. 결혼 후 18해 만에 얻은 아들이 바람막이였다. 가슴 한켠에 가느스카나마 지아비가 곁으로 돌아오리라는 희망의 등불을 걸었다. 박달비가 내리는 오후였다. 어머님과 작은어머님과의 마찰로 심기가 불편했던 아버님은 벼랑간 장독대로 갔다. 그리고 크고 오래된 독을 골라 깨뜨리기 시작했다. 하필이면 지난날 정화수를 떠놓고 당신의 무사귀환을 빌던 독이었다. 삽시간에 쏟아진 간장은 옥상 계단을 타고 콸콸 흘러내렸다. 그것은 당신의 지난한 세월을 견디게 했던 버팀목이지 않았던가. 화가 덜 풀린 아버님은
그 간장물에 3살배기 아들을 내동댕이 쳤다. 한 점 혈육이 마당 한 구석에서 자지러지듯 울었다. 당신이 송두리째 뽑히는 것보다 더 아팠다. 요즘 어머님은 거실에서 주방까지 67걸음에도 가쁜 숨을 몰아쉰다. 곧 숨이 멎을 듯 헐떡일 때면 산소가 부족한 물고기처럼 내 호흡도 따라서 가빠진다. 슬픔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폐 기능이 약해진다고 한다. 초래를 올리자마자 아버님과 생이별을 하고 꽃을 오려붙이며 작은 댁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버님을 기다리며 지새우던 밤. 그 슬픔이 어머님의 폐를 좀 먹었을 것이다. MRI가 잡아내지 못하는 어머님의 슬픔은 얼마나 크고 많을까. 어머님은 체구는 작지만 결곡함은 한결같았다. 오래 자리 보존했던 95 시할머님과 욕창으로 등뼈가 드러났던 아버님의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배웅했다. 당신 삶에 낙뢰같이 떨어졌던 작은 어머님 기일을 정성껏 건사하고 있다. 여인으로서 인내한 시간을 가늠만 할 뿐 나는 결코 느낄 수 없다. 돌이켜보면 어머님은 2개의 가정이라는 험난한 강에 배를 저어 인생을 건너온 사공이었다. 당신이 피워올린 한 뒤로 언제나 강물이 출렁거렸다. 젖은 물기가 꽃 이파리를 따라 둥글게 피어난다. 이끼가 명암처럼 꽃들을 소묘한다. 수백 년의 비바람이 그려낸 석화에서 숙연함이 느껴진다. 굴곡진 선을 따라 무명수건 쓴 여인이 피어난다. 멀리서 지아비를 이별한 채 감나무에 기대 서 있거나 아이를 업은 채 물동이를 이고 오거나 오려붙인 꽃잎 한 장 한 장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돌꽃을 쓰다듬어 본다. 따뜻한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져 온다. 둥글게 휘어 움푹 팬 곳에서 잠시 손을 멈춘다. 회색빛 속살에서 문득 노래 한 소절이 들려온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끊어졌다 이어지고 이어졌단 다시 끊어지는 바람의 노래. 어머님이 자주 부르던 노래가 영남루 난간 넘어 밀양 강변으로 퍼져나간다. 겨울 배풍등. 데크 난간을 타고 배풍등 꽃이 피었다. 5장의 흰 꽃잎이 포대기처럼 노란 수수를 감싸고 있다. 이따금 지나가는 칼바람이 줄기를 흔들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 결기에 이끌려 곱은 손을 호호 불며 카메라 구도와 초점을 맞춘다. 12월 중순 몇 차례 된소리가 내렸고 계절은 어느새 한겨울로 접어들었다. 배풍등은 여러 해 살이 덩굴 식물로 붙잡을 것만 있으면 어디든 창창하게 길을 낸다. 바람을 막는 덩굴이라는 뜻으로 풍을 치료하는 데 효염이 있다. 눈 속에서도 불다하여 설아홍이라고도 하며 잎이 떨어지면 앙상한 줄기에 진주할 만한 붉은 열매를 맺어 겨울을 난다. 40 중반, 뒤늦게 승진의 뜻을 두었다. 필요한 가산점을 얻기 위해 동시다발 보고서 작성으로 자정이 지나 퇴근할 때가 많았다. 어둠 속 학교 복도를 지날 때면 몸은 물먹은 솜처럼 천근만근이었다. 집안 곳곳이며 창문은 먼지와 빗물 흔적으로 뒤덮였고 서랍장엔 사계절 옷들이 뒤엉켰다. 뭔가에 쫓기듯 초조하고 불안했다. 마음만 앞서 이리저리 발버둥 쳤지만 성과는 좀채 잡히지 않았다. 여러 해 동안 애씀에도
승진은 요원했고 집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좌절했다.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거부당한 느낌이었다. 미로 속을 헤매다 쉰 고개를 넘자 50견이 왔다. 어깨 통증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아침이면 팔이 저려 일어나기 힘들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대상포진까지 덮쳤다. 황폐해진 마음과 오랜 진통 속에서 휴직과 퇴직을 번민했다. 겨울이 내 삶을 거세게 밀치고 들어왔다. 로키 산맥 3000m 높이에는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다. 나무는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 때문에 곱게 자라지 못해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형상이다. 혹독한 환경에 맞서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순응하며 수천 년 동안 나이테를 촘촘히 채웠다.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든다. 84신 엄마가 마당에서 넘어져 대퇴부를 크게 다쳤다. 아흔의 아버지는 한 달여간 끼니를 손수 해결해야 했다. 퇴근 후나 주말이면 병원과 친정으로 달려가 번갈아 부모님을 보살폈다. 퇴원을 앞둔 엄마는 설상가상 항생제가 듣지 않는 CRE균에 감염되어 1인실에 격리되었다. 보름 후 완치되지 않은 위험한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퇴원하곤 내 도움만을 바랐다. 95 시어머님 보살피는 것도 버거운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자식돌이라는 책무감이 교차했다. 퇴직으로 몸담아온 대열에서 밀려나 아웃사이더가 된 위축감에 부모님 돌봄이라는 부담까지 덧대졌다. 노화로 여기저기 켜지는 건강 적신호며 오랫동안 맺어온 인간관계의 끝맺음 등이 겹치면서 겨울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살면서 누구든 겨울을 겪는다. 피할 순 없지만 어떻게 살아낼지는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춥고 힘들지만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수시로 닥쳐오는 상황들을 밀어내려고만 했었을 뿐 제대로 안으려고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어쩌면 추위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처구니 없이 넘어져 발목을 삐끗했을 때 얼음을 가져다 대지 않던가. 작가이자 예술가인 후지와라 시냐는 인간은 슬픔과 고통으로 채색되면서도 그것에 의해 구원받고 위로받는다고 한다. 살아가다 보면 어디쯤에선 넘어져 절망하기도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로키 산맥의 나무들처럼. 열매로 겨울을 견디는 것들로 산수유와 까마중이 있다. 산수유는 가을에 들어서면 붉은 열매를 매단다. 윤기 반지르르하고 투명하여 얼굴이 얼비칠 정도이다. 털모자처럼 눈을 덮어쓴 열매는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까마중의 익은 열매는 얼핏 보면 머루 같다. 맵찬 바람에 휘둘리면서도 무성한 잎을 펼쳐 열매를 감싼다. 그렇게 혹한의 시간을 견딘다. 넘어지고 좌절했던 지난 시간을 반추해본다. 내 삶의 겨울은 나에게 명징한 가르침을 주었을 테지만 이제껏 제대로 읽어낼 줄 몰랐다. 배풍등이 데크 귀퉁이에서 자라 한겨울에 꽃을 피운다는 걸 잊어버린 것처럼 배풍등 꽃은 향기가 없다. 어쩌면 향을 안으로 품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하는 것들은 저마다 강인한 힘을 가진다. 아니면 삭풍의 겨울을 어떻게 푸르게 날 수 있겠는가. 인생 이막을 열면 거기 꽃피는 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밀쳐두었던 필름 카메라를 다시 들었다. 빛 한 점 없는 암실에서 시린 손으로 롤을 더듬어 필름을 감는다.
복잡한 과정에 현상액을 만들어 수없이 교반하고 암실에서 적정 노광을 찾기 위해 반복 테스트하여 마침내 인화를 한다. 4~4시간 동안 선체에 몰입하다 보면 온몸은 뻣뻣해져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다. 필름 카메라의 고된 작업을 다시 시작한 것은 삶의 반환점에 선 내가 잡고 오를 지지대임을 알기 때문이다. 뷰파인더 속 배풍등이 환하게 다가온다. 노란 수술에 아침 햇살이 몽글몽글 맺혀 있다. 셔터를 누르자 흰 꽃잎들이 겨울을 배경으로 더욱 선명해진다. 맷돌 호박. 맷돌 호박이 풀숲에 앉아 있다. 우둘투둘한 황금색 표면이 언뜻 보기에도 단단하고 옹골차다. 홈이 팬 곳엔 설이 내린 것처럼 분가루가 앉았다. 지난한 삶의 이력이 만만찮은 것 같아 동질감이 든다. 지난해 호박을 수확했던 자리에 싹이 올라오더니 사방팔방 다부지게 줄기를 냈다. 용수철 같은 호박소는 금방이라도 내 손끝을 잡고 어디든지 뻗어갈 기세였다. 키 큰 명화주와 무성한 발행이 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넌출은 꿋꿋하게 제 영역을 넓히더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 맷돌 호박이란 늙어서 겉이 굽고 씨가 잘 여문 것으로 청둥 호박이라고도 한다. 골이 깊으면서 짙은 황색빛이 나는 것일수록 품질이 좋다. 가을볕에 오가리로 말려 저장하기도 하고 호박꽂이 찰시루떡이나 범벅을 만들어 산모의 부기를 빼는 데 쓰이기도 한다. 꼭지가 나무 껍질처럼 단단해지면 우려내 차로 마시기도 하니 사계절 먹을거리를 주는 셈이다. 빗살무늬 같은 주름을 만져본다. 골짜기처럼 패인 그 안엔 한여름의 뙤약볕과 태풍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을 것이다. 주름은 내면을 버텨주는 힘줄이라 했다. 숱한 고난들을 제 안에 사귀며 여기까지 당도한 호박이 대견스럽다. 마른 꼭지가 한사코 붙잡고 있는 펑퍼짐한 호박을 겨우 떼낸다. 한아름 맷돌 호박을 5동이나 거두었다. 애써 돌보지도 않았는데 웬 횡재인가 싶었다. 이걸로 무엇을 할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당분간 거실 볕바른 곳에 놓아두고 쉼을 주고 싶었다. 고단한 한살이에 저도 힘들었을 테니. 1년간 안식년을 끝내고 복귀했다. 일상이었던 일들이 낯설어 진땀을 흘리며 쩔쩔맸다. 하고 싶지 않은 업무를 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세상에 홀로 남아 빙하를 헤매는 기분이었다.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데리고 왔다. 자욱한 안개 속에서 하루가 지나면 더 힘든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달걀 흰자위처럼 투명하게 엉켜있는 시간의 점액질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더디게 흘러갔다. 꼭지 가장자리가 무릇해진 호박을 반으로 갈라 속을 훑어낸다. 어두운 안쪽에 붉은 털실타래처럼 엉킨 것이 뽀얗게 여문 씨앗을 그어쥐고 있다. 물큰한 손끝에 딸려나온 신락 같은 잔뿌리와 통통한 줄기가 영락없는 콩나물 모양이다. 동굴처럼 컴컴한 곳에서 씨앗들은 어떻게 이처럼 싹을 틔우고 무성해졌을까? 호박 속 발화는 어떤 내외부적 환경에 의한 것으로 콩나물처럼 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한다. 호박은 꽃이 떨어질 때 배꼽이 땅에 닿아 있다가 수확기에는 대개 바깥쪽으로 돌아눕는다. 생명을 잇기 위한 지혜라 볼 수 있다. 그렇지 못한 것은 또아리를 받쳐주면 장마에 잘 견딘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호박씨가 가득 담긴 800년 전 토기가 발견되었는데 멸종되었던 호박을 부활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온 강하고 끈질긴 생명력이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맡은 새로운 직책의 기쁨도 잠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좌불안석했다. 불안이 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인지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았다. 동료들은 저만치 나아갔는데 나만 뒷걸음치고 있었다. 그들이 견고하게 자기성을 쌓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던가. 후회는 어둠 속에 나를 유폐시켰다. 오랜 시간 완성한 스웨터의 실을 풀어 다시 털실 뭉치로 되돌리는 것 같았다. 내 속에 또 다른 나는 허방을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물방울 무늬가 가득한 호박 작품으로 유명한 일본의 설치 미술가 쿠사마 야유이는 어릴 적 불우한 환경으로 정신질환을 겪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를 따라 나간 밭에서 우연히 호박을 발견하곤 둥글둥글한 생김새와 따뜻한 느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치료제 같은 호박죽을 먹으면서 서서히 몸을 회복한 그녀는 호박 찬미를 주제로 한 뛰어난 작품을 창조했다. 고모는 늦여름이면 서말솥 가득 범벅을 끓였다. 호박을 가득 안치고 푸나무 땔감에 불을 지폈다. 밀가루 수제비가 눕지 않도록 긴 나무 주걱을 휘휘 저으면서 매운 연기에 눈가를 훔쳐내었다. 들일 마치고 돌아온 식구들에겐 저녁상으로 내고 이웃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갓 스물을 넘긴 고모는 할머니 성화에 원치 않는 시집을 갔으나 파경을 맞았다. 지혜와 억척스러움으로 갖은 고난을 딛고 일어선 고모는 어쩌면 자신의 고단한 삶을 호박 범벅을 통해 위로받았는지도 모르겠다. 속을 꽉 채워 나물볶음으로 입맛을 돋우던 애호박은 늙어서야 속을 비워 단맛을 쟁인 것일까. 한 달간 숙성시킨 호박의 딱딱한 꼭지를 조심스럽게 도려내고 주름을 따라 자른 후 껍질을 벗겨낸다. 마른 강낭콩과 동북콩을 함께 넣어 푹 삶아 으깬 후 찹쌀가루를 올려 뜸을 들이며 긴 주걱으로 젓는다. 콩과 호박이 어우러져 푹 익은 냄새가 주방 가득 퍼진다. 와일드의 저자 셰릴은 20대에 갑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고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PCT에 도전한다. PCT는 멕시코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을 잇는 약 4,300km의 하이킹 코스이다. 눈 덮인 고산지대, 산맥과 사막, 광활한 평원과 화산지대까지 거쳐야 완주할 수 있다. 반년 정도 걸리는 극한의 여정으로 악마의 코스라 불리기도 한다. 여행 이후 그녀는 모든 고통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다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알 수 없는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집 뒤 한적한 숲길을 맨발로 걸었다. 땅속 기운들이 내 몸으로 흘러들어와 기분이 맑아졌다. 흙기운을 느끼며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면 남과 비교하며 옥죄던 모습이 비로소 보였다. 잠시 멈춰 천천히 두 팔을 둘러 아름드리 소나무를 껴안기도 하고 쪼그려 앉아 풀꽃들을 바라보았다. 허방에 떠다니던 몸이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본 후 수정하지 못하며 미리 살아볼 수도 없다. 후회해도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언젠가는 닫힐 폐쇄회로지만 그 속에서도 맷돌 호박의 콩나물 같은 발아의 희망은 있을 것이다. 위스콘신의 호박은 수백 년을 기다려서 싹을 밀어 올리지 않았던가. 간이 알맞게 밴 범벅을 한 숟가락 떠서 음미한다. 입속에 그윽한 향기가 퍼진다. 올겨울은 예년에 비해 유난히 춥다는 예보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범벅을 먹으며 세찬 추위를 견뎌내야겠다. 느슨해진 일상의 끈도 다시 바짝 조이면서 그 옛날 고모가 그랬던 것처럼 맹그로브 숲을 읽다. 빛이 닿는 자리마다 초록이 피어난다. 숲과 바다와 구름이 액자에 담긴 듯 고요하다. 정오의 팡아마는 울트라 마린 블루이다. 수면 위로 하얗게 빛이 끓어오른다. 수만 마리 나비가 날개를 파닥이는 것 같다. 맹그로브 나무는 소금기 가득한 해안 부근의 습지에서 자란다. 진흙이나 바닷물 바깥쪽으로 뿌리를 뻗어 부족한 산소를 흡수한다. 툭툭 붉어진 수십 개의 근육질 뿌리는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면서 자연 방파제 몫을 톡톡히 해낸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숲이 천천히 내 안으로 들어온다. 젊은 날 아버지는 한 그루 맹그로브 나무였다. 가난한 집안의 맞이로서 거친 삶을 헤쳐나가야 했다. 기울어져가는 가세에도 할아버지는 맞이인 아버지를 대도시 공업중학교로 보냈다. 천성이 순한 당신은 불량배들의 꼬임에 빠졌고 그것은 평생 아버지의 발목을 잡았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오랫동안 향촌을 벗어나지 못했다. 엄마가 행상으로 며칠씩 집을 비울 때면 아버지는 만취해서 늦게 귀가할 때가 많았다. 어린 남동생과 나는 허기를 달래려 구운 꽁치 반토막씩을 들고 당신 마중을 나갔다. 한 입씩 베어 먹으며 찬바람 부는 길모퉁이에서 하염없이 당신을 기다리면 어둠 저쪽에서 낯익은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아름으로 어렵사리 구한 첫 직장인 사방사업소 임시직에 있을 때였다. 맹그로브는 열매가 달린 채로 뿌리와 잎이 나는 태생종자다. 어느 정도 자라 낙과한 열매는 해류를 타고 펄에 닿아 바닷속 10여 미터까지 뿌리를 내린다. 해수와 펄밭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 본능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바깥으로 둥글게 휘어진 수많은 뿌리는 팔을 벌려 나무를 감싸는 것처럼 보인다. 임시직에서 또다시 밀려난 아버지는 좁은 마당 한쪽 구석에 장갑 공장을 차렸다. 봉제공 언니 둘과 늦은 밤까지 기계를 돌렸다. 대못 박힌 나무판에 장갑을 꽂아 당기는 다림질을 마치면 자전거 짐칸에 높다랗게 쌓아 배달을 나갔다. 소규모 가내수공업은 늘 적자에 시달렸고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할 때가 많았다. 도시 가장자리에서 소읍으로 밀려났지만 기계를 멈출 수는 없었다. 수북하게 쌓인 재고품 여기저기에 가난이 실밥처럼 삐죽삐죽 삐져나왔다. 친정에 들리면 아버지는 자주 사진첩을 꺼냈다.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흑백 추억들이 시간의 갈피에 여기저기 끼워져 있었다. 헐렁한 꽃무늬 치마를 입은 야윈 엄마 곁에서 나와 남동생이 어정쩡하게 어깨동무한 사진에 눈길이 머물렀다. 초등학교 3학년, 늦여름에 먼지 풀풀 날리는 신장로 갓길 풍경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산에끼를 든 아버지와 봇도랑으로 미꾸라지를 잡으러 갔다가 찍은 것이었다. 모처럼 단란한 가족들의 한때를 당신은 오래 간직하고 싶었을 것이다. 맹그로브 숲의 아이들이라는 영화는 중미 엘살바도르의 맹그로브 숲에서 조개를 캐며 살아가는 어린 남매 이야기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가난한 삶을 그린 것이지만 숲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존 터전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산살처럼 둥글게 펼쳐진 맹그로브 나무 뿌리는 물고기들의 안전한 산란지인 동시에
이끼나 굴 등을 감싸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가 된다. 온갖 일자리를 거쳐 아버지가 정착한 곳은 고향의 냇가 자갈밭이었다. 어깨너머로 익혔던 사방기술로 나무 농원을 시작했다. 새벽이면 대문을 나서 저녁이 이슥해서야 돌아왔다. 자갈을 골라내고 물기를 트며 다랑이 밭을 일구었다. 비 오는 날 외엔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일한 덕분에 조금씩 옥토로 바뀌어 갔다. 수년이 지난 후 갖가지 나무들로 무성한 농원이 되었을 땐 궁핍한 살림살이도 조금 나아졌다. 구순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얼마 전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갔다. 처음엔 돌아눕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보조기구의 의지에 조금씩 걷게 되었다. 나무 뿌리같이 든든했던 다리는 몇 달 사이 많이 가늘어졌다. 몇 발자국 걸음도 넘어질 듯 위태롭다. 오래전 경운기에 잘려나가 다른 손가락 3개는 더 뭉툭해 보인다. 맹그로브 나무처럼 척박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끈질기게 이어온 삶이 그 손끝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팡아만을 돌아 나온 유람선이 하얀 꼬리를 끌고 다시 숲을 지난다. 초록의 우둠지들이 햇볕을 받아 황금색으로 반짝인다. 무수하게 뻗은 뿌리들이 아버지의 힘줄 센 팔 같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너털 웃음이 맹그로브 숲을 잠시 흔든다. 지금까지 더블N에서 펴낸 서정혜의 맹그로브 숲을 읽다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어느새 구독자 1000명이 되었습니다. 누구는 채널을 개설하고 며칠 안 돼서 달성하는 적은 숫자일 수 있지만 제게는 3년이 넘어서야 도달한 매우 큰 숫자라서 더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힘든 고비가 있을 때마다 댓글로 응원해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힐링필드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